아빠, 나 금메달 땄어. 아빠 보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장남의 아들 무덤에 온 백만 장자 부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늦가을 비에 흠뻑 젖은 가난한 소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 번쩍이는 금메달을 들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은 7년 전 세상을 떠난 민성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김가문의 묘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빗방울이 대리석 묘비를 타고 흘러내렸고 발밑의 잔디는 질척거렸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낮게 깔려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서글픈 소리를 냈습니다. 김도윤과 오수진 부부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장남 민성의 묘 앞에 섰습니다. 벌써 7년이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가슴 한켠의 아픔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고 수진은 준비해온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 누군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려보니 묘역 한가운데 작은 소년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아이는 어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번쩍이는 금메달이 하나 쥐어져 있었어요. 아이는 금메달 끈을 꼭 붙잡은 채 묘비의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달리기 내가 제일 빨랐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줄기가 그 어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 금메달 땄어. 아빠 보고 있어? 아빠 너무 보고 싶어. 그 순간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얼굴, 그 눈매, 그 코, 심지어 울먹이는 그 표정까지도 민성이 10살 때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던 겁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금메달을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운동회 때 친구들 다 제쳤어. 선생님이 대견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어. 근데 아빠는 못 봤잖아.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도윤과 수진 부부를 발견한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조그만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리 가세요. 아이는 마치 보물을 지키듯 묘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아빠를 지키려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바로 그때 우비를 뒤집어 쓴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품에 안으며 도윤과 수진을 흘긋 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하은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다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저 아이 누군지 당장 조사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그 아이의 얼굴, 민성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서재에서 비서 윤성찬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의 비가 그친 뒤 맑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처럼 무거웠죠. 최준호, 10살입니다. 어머니는 정하은, 36살이고 종로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찬이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성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였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도윤은 격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이 평범한 집안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었죠. 그날 민성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그 아이가 정말 민성의 아들인지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종로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국밥집은 허름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소박하게 사은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은은 주방에서 나오다가 도윤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손님으로 생각했는지 밝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의 미소는 순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민성이랑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 한마디에 하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었어요.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비밀 결혼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못했고요. 민성 씨가 아버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해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바로 그때 뒷방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준호가 문틈 사이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아빠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불안하면서도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도윤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민성을 빼닮았어요. 그 눈빛, 그 표정, 심지어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그 손짓까지도요. 준호는 민성 씨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겨우 3살이었어요. 아빠가 떠난 후로 계속 아빠를 찾았죠. 그 어린 것이 매일 밤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의 말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원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준호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게 미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아빠 묘소에 데려가곤 했죠.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면서요. 도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이 평소보다 더 구부러져 보였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회장님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도윤의 시간은 7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얼마나 괴로워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오직 도윤만이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서 민성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성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도윤의 마음을 알고 함께 우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남편이 국밥집에 다녀온 후로 계속 불안했습니다.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무거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묘지에서 본 그 아이, 준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성을 쏙 빼닮은 그 얼굴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결국 수지는 남편 몰래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운전기사를 통해 준호와 하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시간, 평소 일과까지 하나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준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그녀는 운동장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트랙을 따라 달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였어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마치 바람을 가르듯 트랙을 달렸죠. 팔을 힘차게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민성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성도 어릴 때 달리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운동회 때마다 1등을 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준호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수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르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건물로 가는 대신 낡은 실내화와 가방을 머리 위에 눌러쓰고 교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쳐들고 준호를 향해 뛰었어요. 그녀의 구두굽이 빗물 웅덩이를 밟으며 첨벙거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기 걸려요. 이리 와요. 수진이 준호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다. 아빠 묘지에서 본.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알아본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의심이나 경계심이 아닌 그저 신기해하는 아이의 눈빛이었죠. 응, 맞아. 잘 지냈니? 여기 지나가는 길에? 수지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너 달리기 아주 잘한다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내일 제가 달리기 잘하면 학비도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엄마가 고생 안 해도 되고 육상부에서 맛있는 간식도 매일 줘요. 그 천진난만한 대답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벌써 집안 형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려고 열심히 달리는 이 작은 아이가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왔어요. 머리카락이 온통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얼른 와. 위 하은은 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뒤로 세운 채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그냥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하은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준호를 빼앗아 갈까봐, 자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준호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성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아들의 방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성의 유년 시절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어요. 10살 때 운동회에서 1등을 하고 활짝 웃던 민성, 수영장에서 장난치던 민성,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민성, 모든 사진 속의 민성이 준호와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흔들어 놓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수진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성을 잃은 후 처음으로 왠지 모를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밤이었죠. 며칠 후 이른 아침 도윤은 다시 하은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남 도현과 비서 성찬이 함께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세 사람의 모습에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은 막 아침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한 회장의 얼굴이었죠. 잠깐 앉아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민성의 아들이라면 우리와 키워야 하지 않겠소? 도윤의 첫마디에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 앞길을 책임질 거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소. 우리 집안의 후계자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한 채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 건물을 사서 주겠소? 준호를 보내준다면 말이요. 당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아이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고.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제 전부예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건물 하나가 부족한가? 그 말에 하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들의 방식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준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민성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자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도윤은 며칠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평생 모아도 이 건물은 못 살 거 아닌가?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현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유전자 검사를 하시죠?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진짜 민성 형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던데 괜히 나중에 또 다른 소문 도는 것보다 정리할 건 지금 정리하는 게 좋죠. 그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서였어요.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날부터 국밥집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은 씨, 회장님 재산을 노린 거죠? 없는 아이를 있다고 속이려 했대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이었던 택시 기사 아저씨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사람 것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하은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 유리창에 빨간 스프레이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꾼. 그 두 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찍혀 있었어요. 하은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은 뚝 끊겼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오던 손님마저도 이제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텅 빈 가게에서 하은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끓여놓은 국은 식어가고 반찬들은 상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장부 다 준비해주세요. 이어서 구청에서도 나왔어요. 영업 허가증에 문제가 있다며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을 한다며 주방 구석구석을 뒤졌죠. 모든 게 한꺼번에 몰아친 겁니다. 하은은 밤낮 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만에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게 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며 하은은 무너져 내렸어요. 민성 씨. 미안해요. 민성 씨랑 고생해서 같이 연가게를 지키지 못해서.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하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이를 악물고 지켜온 가게였어요. 민성의 추억이 깃든 곤니자 준호와 함께 행복을 쌓아온 공간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까지 등을 돌렸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제 엄마가 사기꾼이래? 거짓말쟁이 아들이야. 준호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척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나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죠. 그날도 준호는 엄마가 가게에서 우는 걸 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 병원 진단서와 그동안 모아둔 금메달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나 아빠 아들이 맞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의가 차 있었어요. 이거 봐, 병원에서 받은 거야? 내 혈액형이 RH-야.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문 혈액형이래. 아빠도 이 혈액형이었잖아. 준호는 금메달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도 봐. 나 달리기 잘하잖아. 아빠도 달리기 잘했다고 했잖아. 엄마가 그랬어. 아빠 닮아서 다리가 빠르다고. 그리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대.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 하은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차가운 세상을 봐야 하는 아이가 너무나 미안하고 대견했어요. 준호의 작은 어깨가 엄마의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너무 행복해. 울지 마 엄마. 한편 도윤의 집에서는 수진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라고 나왔지만 그 아이는 분명 민성을 닮았어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요. 뭔가 잘못됐어.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도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민성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그리고 낮에 본 준호의 모습과 비교해보곤 했죠. 닮았어요. 너무나 닮았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틀릴 수가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과 준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저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자는 서로를 꼭 붙잡고 버텼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이미 너무 행복해. 준호가 최고야. 어두운 방 안에서 모자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엄마가 많이 울었어.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래?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엄마를 지킬게. 아빠가 하늘에서 우릴 지켜봐줘. 일기장을 덮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준호는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킬게. 준호는 그 말을 하며 자기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빠에게 약속을 새기듯이요.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살짝 불어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창문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희미한 바람소리 사이에서 누군가가 대답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도 알아. 아빠도 우리 지켜주는 거, 그렇지? 늦가을의 찬바람이 운동장을 휩쓸던 오후였습니다. 체육시간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열심히 뛰던 준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호의 발걸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더니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운동장 위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준호야. 체육 선생님이 달려왔고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선생님이 급히 맥박을 확인하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학교에 울려 퍼졌어요. 하은은 가게 정리를 하다가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렸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응급실 문 앞에서 하은은 소리를 잃은 채 아이의 이름만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어머님, 준호 군이 희귀 유전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정맥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하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유전성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희귀 질환은 직계 가족에게서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의 유전 기록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하은의 머릿속에 도윤 부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준호를 거부하겠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라고 나왔으니까요.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연간 1억 이상입니다. 그것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야해졌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은 상황에서 1억이라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하은은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우리 준호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은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본사 로비에서 막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나타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하은을 본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또 왔군. 더 사기칠 게 남아있나? 뻔뻔하게. 회장님, 준호가 쓰러졌어요. 유전성 심장 질환이래요.
민성 씨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유전자도 안 맞지 않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스쳤거든요. 그때 수진이 남편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도윤과 하은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정말 아플까요? 한 번만 가서 봐요. 제발.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성을 잃은 후 처음으로 희망을 봤던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니 견딜 수 없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바꾸고 다시 검사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거기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비서 성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재검병원이 자신이 손을 댈 수 없는 곳으로 정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학 병원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곳, 그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완전히 독립된 재검이 진행되었어요. 도윤과 수진, 하은은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드디어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준호 군은 회장님의 직계가 맞습니다.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유전자 완전 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하은은 입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수진도 충격에 손을 떨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손자란 말이에요? 도윤은 결과지를 떨어뜨린 채 벽에 기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이어진 비극의 유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성도 어쩌면 이 병 때문에 일찍 떠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 검사는 도대체 뭐였던 거예요?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처음 결과는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성찬의 말투, 행동, 태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죠. 도윤의 얼굴에 잔혹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였어.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신의 손자를 부정하게 만들고 며느리와 손자를 고통받게 한 누군가에 대한 분노였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의사에게 말했어요. 준호 치료비 전액을 내가 지원하겠소?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어요. 할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도윤과 수진, 하은은 수술실 앞에서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제발 준호를 살려주세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 군은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세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하은도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준호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준호는 침대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도윤이 준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널 지킬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민성을 지키지 못한 후회가 이제라도 손자는 지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아빠 닮았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민성을 빼닮았구나. 우리 손자야. 처음으로 손자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가족이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수진도 준호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게 뭐니? 할머니, 엄마가 만든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천진난만한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회사로 돌아가 성찬을 불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누가 자신의 손자를 부정하게 만들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성찬이 들어왔을 때 도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찬아, 처음 유전자 검사 내가 조작한 거지. 성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모든 걸 알고 있네. 도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회복하면서 입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팀과 변호사들이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어요. 이름은 최준호에서 김민준으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신을 준호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그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이니까요. 절차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어요. 7년 전 놓친 손자를 이제라도 제대로 품에 안으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한 여자가 도윤의 저택을 찾아왔어요. 채율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고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반들거림이 있었어요.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유리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도윤은 서재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유리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한때는 도현 옆에서 화려하게 빛났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그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도현 부사장님이 저를 버렸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림받은 여자의 울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술이 더 희게 질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요. 도현 씨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도현 씨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유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백했어요. 도현 씨가 저를 너무 심하게 감시해서. 집안 CCTV 전체 백업 파일에 접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USB를 챙기려던 순간 도현 씨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형 때문에 귀찮아. 빨리 정리해야 돼. 도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유리는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어요. 저 그냥 이용당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이까지, 그 어린애까지 해치려는 줄은? 유리의 양심이 그녀를 괴롭혔던 겁니다. 돈과 복수심으로는 메울 수 없는 죄책감이 그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듯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도윤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들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는 민성 사고 현장 주변에서 도현이 혼자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30분 전이었어요. 도현은 무언가를 확인하듯 차 밑을 살피고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은 회사 자금 횡령 기록이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 도현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형은 곧 정리된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살기가 섬뜩했어요.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그녀는 USB 내용을 보자마자 심장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민성이. 우리 민성이 도현한테.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야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어요. 도윤이 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수진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도윤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한편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하은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유리라는 여자의 울음, 모든 게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은은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서늘하게 등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민성이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을까?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윤은 USB를 쥔 손이 떨려서 펜을 잡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성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강철 같은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만 남아있었죠. 유리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도현 씨가 무서워서. 도윤은 고개를 들어 유리를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소.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쇼크로 쓰러졌지만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차남이 장남을 죽였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이 비극적인 진실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현을 불러야 했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민성의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도현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전화 너머로 도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숨조차 쉽게 뱉지 못하는 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USB를 꽉 쥔 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민성의 사진이 서재벽에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장남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성아, 이제 진실을 밝힐게. 내가 억울하게 떠난 거였구나.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된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늦은 밤 도윤의 서재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 하나가 얇은 칼날처럼 놓여 있었고 도윤은 긴 시간 그것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어둠이 그의 마음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들어섰어요. 그는 아버지가 왜 급히 불렀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윤은 말없이 USB를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내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열어봐. 도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USB를 집어들었어요.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의 사고 현장 주변, 도현이 차 밑을 살피는 모습, 회사 자금 횡령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섬뜩한 음성 메시지. 형은 곧 정리된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도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우. 내가 죽였냐? 내 형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현이 격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이건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도현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눈빛이었죠. 그러다 결국 도현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사랑했잖아요. 저는 평생 두 번째였어요. 그림자였다고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마치 상처받은 짐승의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아버지 눈에는 형만 보였어요. 회사 후계자도 형, 자랑스러운 아들도 형기 전은 그냥 예비였죠.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보험이었어요. 도윤은 책상 끝을 붙들며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건 장남이라. 이 집안의 전통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차남을 얼마나 소외시켰는지, 그가 쌓아온 차별이 어떤 괴물을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도현의 눈빛이 일그러지며 독처럼 번졌습니다. 형만 없으면 아버지도 회사도 다 제 거였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조카도요. 형만 없어지면. 도윤은 숨이 막힌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서서히 낯선 비극의 형태로 굳어졌어요. 며칠 전 하준의 통학 차량 브레이크 고장 사건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얽혀있던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차남이 형을 죽이고 조카까지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것은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권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문틈에서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울음을 삼키다 입술이 터질 듯 타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널 경찰에 신고해야 돼. 너는 사람을 죽였어. 도현은 공포에 질려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저 버리실 거예요?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형만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비명 같았지만 그 속엔 진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깨가 무너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건가?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꾸짖는 분노보다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 더 짙게 어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무와 저 아이도 내 아들이다라는 피해 본능이 충돌했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손을 떨며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그의 손을 붙잡았던 거죠.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흐느낌 듯 말했습니다. 어쩌면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허영심이야. 그 말을 듣고 수진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그녀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도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원망,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어요. 아버지, 전 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저를 먼저 봐주길 바랐어요. 도윤은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회사를 키우고 성공을 쫓느라 정작 아들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장남에게만 집중하느라 차남의 상처를 방치했고 그 상처가 골마서 이런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도현아. 도윤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도윤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이 집안의 비극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처럼 바람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가족의 비극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민성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성아, 미안하다. 형제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아버지였구나. 그의 고백은 텅 빈 서재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유리가 돈을 받고 신문사에 제공한 자료들이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한성개발 충격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벌 2세 형살의 의혹, 한성개발 차남 수십억 횡령 정황, 민성씨 교통사고 타살 가능성 제기.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모두가 경악했죠.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한성개발 본사로 들이닥쳤고 도현은 살인과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언론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재벌 2세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함께 연행된 거예요. 범인 은닉죄였습니다. 그가 도현의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던 거죠. 병원에서 이 뉴스를 본 준호는 충격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경찰차에 타요?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하은은 준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10살 아이에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잠시 일이 있어서 곧 돌아오실 거야.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도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한때 권위 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이 남편을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손만 잡아주었어요. 차가운 철창 사이로 겨우 손끝만 닿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도윤은 변호사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선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난 내려놓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든 걸 인정한다니? 도윤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주식과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내려놓은 겁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실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수긍했습니다. 한성개발의 거대한 저택도 매각되었어요.
그 돈은 모두 민성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수진과 하은, 준호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죠. 처음 며칠 동안 수진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인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었어요.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깜짝 놀라서 멈춰섰지만 하은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하은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하은과 함께 국밥집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죠. 어느 날 저녁, 하은이 된장찌개를 끓여 수진에게 대접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말에 수진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동안 혈통과 체면에만 매달렸는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아니, 하은아. 처음으로 며느리를 편하게 부른 순간이었어요. 하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좋았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최고네. 수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예전의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국밥집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하은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어떤 이들은 미안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죠. 하은 씨,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은은 모든 걸 용서했어요. 원망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수지는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법,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소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파 좀 다듬어 주세요. 알았어. 이제 제법 익숙해졌네. 두 여인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으로 함께 했어요. 어느 날 면회간 수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날 버리지 않고 기다려줘서. 버리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자주 썼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작은 집이지만 행복해요. 할아버지만 오면 더 행복할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며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은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잊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현재를 살아갔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도윤이 지친 걸음으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와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죠. 2년 전보다 훨씬 야윳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준호였어요. 이제 12살이 된 준호는 2년 전보다 훨씬 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민성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도윤은 두부를 내려놓고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안듯이, 놓치면 안 될 보물을 안듯이 꼭 안았어요. 우리 준호가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준호의 맑은 눈빛에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년 동안 면회 때마다 봤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수진과 하은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고 하은은 시아버지의 외투를 벗어 도윤에게 걸쳐 주었어요. 아버님, 추우셨죠? 이제 집에 가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원망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기다렸습니다. 네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민성의 묘였어요. 예전의 화려한 대리석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직접 가꾼 들꽃이 피어있고 흘길이 정겹게 이어진 소박한 묘지였죠. 준호가 모범생 상장을 조심스럽게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또 상 탔어. 이번엔 전교 회장도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오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를 직접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로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살짝 닦았어요. 정성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아들을 어름지듯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민성아. 늦게 배웠지만 이제야 아버지가 뭔지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2년 동안 교도소에서 매일 밤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내 아들아. 이제야 제대로 품에 안았다. 너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도윤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자를 통해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꽃이 흔들렸고 마치 민성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빌라로 돌아온 네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은이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도왔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계란말이를 가리키며 웃는 모습이 해맑았습니다. 그래, 준호가 요리도 하는구나 애 대견해. 도윤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권위적인 회장의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학교 이야기, 국밥집 이야기, 동네 이웃들 이야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내일 같이 달리기 할래요? 제가 달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할아버지도 운동 좀 해야겠구나. 저녁 식사 후 도윤과 준호는 거실에서 게임을 했어요. 보드게임을 하며 까르르 웃는 손자를 보며 도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하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저 모습 보세요,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러게.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에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준호가 먼저 잠들었어요. 도윤은 손자가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성과 똑같은 잠든 얼굴, 평화로운 표정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민성이 하늘에서 보면 기뻐하겠죠?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민성이 원했던 가족을 만든 것 같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그는 속으로 말했죠. 민성아, 이제 안심해도 돼. 내 가족을 내가 지킬게.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함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국밥집에서 일하시다니. 단골 손님이 놀라서 말했지만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해요. 손님들은 그런 도윤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존경을 표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점심시간, 네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먹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구나. 우리 하은이가 만든 국밥이 최고야. 하은이 쑥스럽게 웃었고 수진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화려한 저택도, 많은 재산도 없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민성아, 이제야 아버지가 뭔지 알겠다. 사랑하는 것, 지켜주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게 아버지였구나. 창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옆에서 자도 돼요? 그럼 이리 와의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팔을 베고 누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계속 같이 살 거야. 영원히요. 영원히. 준호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도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닌 이 작은 집에서 비로소 가족이 완성되었다고.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네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잃었지만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하연백 일놀이였습니다.